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울산에 사는 이혼녀입니다. 제 소개를 하는데 다짜고짜 이혼녀라고 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흠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수없이 참아도 봤으며 자식 생각에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살아봤지만 도저히 남편과 함께 살 수 없겠더군요. 부부싸움은 각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죠. 하지만 저희 부부한테만은 그 말이 예외였습니다.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으니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어쩌다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으로 남편 때문에 이혼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혼했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는 눈빛으로 보더군요. 현재는 아이를 혼자 돌보며 이혼녀이자 싱글맘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편견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사연을 올려보기로 마음먹었죠. 억울한 사연 좀 알아달라고 말이죠.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의 말로 비수를 꽂더군요. 특히 시부모님 친구분들. 한 번은 시부모님 지인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혼이 꼭 남편 탓은 아니겠지.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 라고 하거나 뭐가 잘났다고 남편 탓으로 몰아가는 거야? 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을 지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사연을 올려 하소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올려요. 그럼 지금부터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부족하고 서툴겠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안 좋았던 지난 과거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당당한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으며 초중고를 같이 나온 친구였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이였네요. 그리고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고등학교 때는 매일 붙어 다니는 남자 사람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연애 감정이 없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됐죠. 그 계기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기다려준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일이 남편과 제가 연인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더군요. 남편은 군대에 있는 동안 제 편지가 큰 위안이 되었는지 제대를 하고 나자 저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으며 무슨 제대 기념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뜻밖의 일이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죠. 그저 저에게 장난치는 거고 놀리는 줄만 알았네요. 장난하지 마라. 제대했으면 곱게 자유를 가지면 될 것이지. 왜 나한테 그래? 야, 나 진짜 장난 아니야. 군대에 있는 동안 엄청 많이 생각했어. 그런데 답은 하나더라. 네가 좋은 거. 야, 우리 친구거든? 그것도 뭐냐, 10년도 넘은 진짜 친구 말이야. 내 여고 동창보다 더 친한 친구가 넌데 친구끼리 사랑이 말이 돼? 창석아, 네가 지금 너무 외로운가 봐. 내 친구 소개시켜주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니거든.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안 될 건 뭐야? 잘 생각해봐. 너도 지금 만나는 사람 없잖아. 진지하게 내가 남자친구로 어떠냐? 뭔 소리야? 안 들은 걸로 한다. 당연히 안 받아줬죠. 어릴 때 부모님들 모임 때문에 놀러 간 적도 많고 같이 자고 목욕했던 사이였는데 제가 좋다니 어이가 없었네요. 반면 남편은 너무나 진지했었죠. 아무리 저에게 고백을 해도 제가 받아주지 않자 3달을 쫓아다녔으며 그 덕분에 제 주위에 어떤 남자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따라오면 어쩌자는 거야? 야, 여기 멀쩡하게 남자친구 후보가 있는데 다른 남자들이 눈에 보이냐? 아니 어차피 우린 사귀게 되어 있어.
그때는 젊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어디서 샘솟는 자신감인지 적극적이었습니다. 친구 그 이상도 아니었던 남편이 점점 미워지고 싫어지기도 했으며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를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했던 남편이 한순간에 남자로 보이는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맞는 듯 합니다. 남편이 3달 동안 따라다니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라도 애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사귀자며 달려드는 남편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에서 만난 오빠와 꽤 마음이 잘 통해서 고백을 하고 애인이 됐네요. 그렇게 한 달쯤 사귀면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러 갔는데 남편이 저 몰래 따라온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자 남편이 나타나서 상황을 해결해 준 일이 있었죠.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와 남자친구가 밤바다를 걷고 있는데 건달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저와 남자친구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남자친구와 부딪히고 시비를 걸더군요. 진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장이 터져서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어이가 없게 건달들이 시비를 걸어오자 남자친구가 절 두고 도망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황당했는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 거예요. 신기하게 발이 안 떨어지고 남자친구에 대한 원망만 했었으며 제 앞에 있는 건달들 눈치만 보게 되더군요. 이 상황이 그 사람들도 웃겼는지 비웃더니 타겟을 바꿔 저에게 시비를 걸며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제발 아무나 와서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밖에는 없었네요. 그런데 그때 영화처럼 남편이 등장했었죠. 백마탄 왕자처럼 제 앞에 서더니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건달들을 막아줬습니다. 남편은 제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키도 크고 군대에서 운동을 했던 터라 등치가 있었죠. 건달들이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는지 주춤하더니 재수없다며 가자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리고 절 두고 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해줬죠. 그리고 그날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묵묵히 보고만 있다가 한마디 던지더군요. 야,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몰래 따라오길 잘했지. 너 이거 스토킹이야. 아니야. 너 어디 갔냐고 어머니한테 물었다가 친구들이랑 바다 간다고 했다고 해서 나도 네 친구니까 따라온 거지. 와서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애인이랑 있었던 거고 거짓말하고 있네. 어쨌든 고마워. 그럼 우리 사귀는 거냐? 그렇게 유치하지만 저와 남편은 사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하러 멀리 찾나 싶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제 운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남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고요. 그렇게 부모님 몰래 연애를 했는데 생각 의외로 너무 잘 맞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친구이다 보니 각자 뭘 좋아하며 싫어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부딪힐 일도 싸울 일도 없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남편과 결혼까지 가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몸이 너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병원에 갔는데 임신 7주라는 말을 듣게 됐죠.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였네요. 다 큰 성인이었지만 결혼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솔직히 당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희는 운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며 양쪽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였던 터라 결혼을 반대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들 생각이더군요. 양쪽 부모님을 식당에 초대한 후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을 끝으로 부모님 반응을 봤습니다. 아직도 그 정막을 잊을 수가 없네요. 예비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뭐라 하며 등짝을 때렸지만 저희 엄마는 말없이 눈물을 보이셨어요. 솔직히 저랑 남편은 부모님이 기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나이도 20대 후반이었고 어차피 결혼할 바에는 남편이나 저나 이 상황이 잘 됐다 싶었거든요. 제일 먼저 입을 뗀 건 저희 아빠였네요. 지금 당장 뭘 선택하고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식사는 없던 일로 합시다. 아빠는 말없이 우는 엄마와 저를 데리고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제 방에 들어와서는 물건을 던지며 화풀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점잖으셨던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때 알았죠.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엄마는 울면서 도대체 왜 그랬냐며 저를 다그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어안이 벙벙했었네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과는 너무나 다른 온도였죠. 정말 안 혼났어? 그냥 진짜 결혼하고 싶냐고 그것만 묻던데. 그리고 너 임신 몇 주 됐는지 물었어. 남편 말을 들으니 그 당시에는 친정 부모님에게 너무나도 서운했었습니다.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을 엎으며 속상해하는 아빠와 말없이 울기만 하는 엄마가 떠오르자 심란할 뿐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는데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한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하는 이유를 알게 됐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엄마나 아빠는 진짜 너 그 집에 시집 보내기 싫었어. 사돈이랑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데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빚이 얼마고 다 아는 처지에 널 그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알아? 빚은 다 지고 살잖아. 우린 뭐 빚 없나.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나오는 건 진짜 너무했어. 오죽하면 아빠가 너한테도 화내지 못하고 물건한테 화를 냈겠니? 이제 너도 엄마고 어차피 이렇게 결혼한 마당에 말하는 건데 네 시아버지라는 사람 바람 피우고 이혼 한 해 만에 한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을 때였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속이 속이겠니? 당시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할 때 이미 시부가 바람이 나서 시모가 저희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었던 적이 있더군요. 그걸 저희 아빠도 알고 바람핀 시부에게 싹싹 빌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동안 저희는 결혼을 하겠다고 나왔으니 부모님은 반대도 못하고 그저 속이 상했다며 뒤늦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셨죠. 또 손주를 보니 이혼 이야기도 쏙 들어갔었네요. 아무튼 그런 집안 사정을 다 아는데 어느 부모가 귀한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겠어. 그래도 너희들이 예쁜 손주 안겨줬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알겠어, 엄마. 내가 창석이를 10년 넘게 봐왔지만 여자 문제로 걱정시키고 그런 일 절대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안심하고 계셔. 잘 살게. 말이나 못하면. 하지만 제가 친정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딱히 여자 일이나 술, 담배, 게임 같은 걸로 제 속을 썩이는 일은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저와 다투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직장 문제였었죠. 다행인지 양쪽 부모님들이 젊으셨고 일을 하셔서 몇 년 동안은 생활비를 받았었네요. 그런데 그 탓인지 남편은 직장을 꾸준히 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을 잘 다닌다고 안심을 할 때쯤 그만뒀다며 집에 오는 일이 비일비재였죠. 남편이 직장을 관두고 오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만 일을 시킨다며 부당하다고 사직서를 내거나 직장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었죠.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몸 컨디션 조절도 하지 못하고 20대처럼 술을 먹고 다음날 숙취로 회사를 안 가거나 상사와 말다툼을 하거나 업무적인 일로 실수를 연발하면서 직장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매번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결혼도 6년 차가 접어들었으니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죠. 그리고 점점 부모님들도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주는 횟수가 줄어드는 게 보였는데 조급한 마음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건지 남편은 부모님들만 믿고 천하태평이었습니다. 회사는 어쩌고 이렇게 일찍 와? 그만뒀어. 야근하고 가라잖아. 말이 돼? 수당 준다고 야근하래서 수당 안 받고 더 이상 회사도 안 나온다고 했지. 그럼 6개월 만에 또 회사 그만둔 거야? 당신 사회 부적응자야? 도대체 왜 그래? 아들 크고 있는 거 안 보여? 언제까지 하루살이 마냥 이렇게 정착 못하고 지낼 건데? 남편은 늘 자기만 믿으라며 일은 언제든 다시 알아보면 된다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운전학원을 다니며 특수 면허를 땄더군요.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꼈죠. 언제 또 그만두겠지 생각하며 밤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혼자서 운전하며 일하는 게 남편과 맞는지 1년이 넘게 운전 일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며 정착이라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는 건 좋았지만 주말 부부가 된 점이 조금은 아쉬웠죠. 그래도 다달이 월급을 받아오며 꾸준히 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이를 재우고 난 저녁에는 화장품 용기를 조립하는 부업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됐죠. 처음에 모두들 부업을 반대했지만 저녁에 남편도 없고 할 일도 없어 시작한 부업이 나름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 놓지 못하고 열심히 했네요. 그 덕분에 무릎과 허리는 이미 30대의 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지만 말이죠.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했었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도 아이를 돌보며 지내는데 남편이 주말에 집에 와서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만 가라고 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친구들이 다 내 친구라며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 혼자 가기 싫다며 저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동창 모임에 갔었죠. 낯설고 재미없을 줄 알았던 동창 모임은 생각 외로 즐겁더군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여동창을 만났었거든요. 한 번에 서로를 알아본 저와 제 친구는 반갑게 인사를 했네요. 남편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 셋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여행도 함께 가는 사이가 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동창은 거리낌 없이 집에 드나들며 자고 가기도 했었죠. 남편은 주말마다 오기 때문에 남편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더군요. 아들 선물도 사오고 가끔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을 봐주기도 하면서 가족같이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게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며 느닷없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생긴다는 걸 이번 일로 느끼게 됐었네요. 저랑 가깝게 지낸 줄만 알았던 여동창은 남편과도 따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주말에 일이 터졌었죠. 누군가 문짝이 떨어질 만큼 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나갔는데 여동창이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었죠.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글쎄 여동창 손목을 잡고 같이 나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여동창은 흥분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보지? 그렇게 내 연락을 씹더니 왜? 이제 와서 할 말 있어?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해. 어차피 민정이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아들을 옆집 아는 언니에게 맡긴 후 3자 대면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옆집에 맡기고 온 사이 남편과 여동창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여동창은 처음 봤을 때보다 흥분이 조금은 가라앉은 상태더군요. 아들을 맡기는 짧은 순간에 솔직히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앞으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키우지? 내가 맡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리고 마주 앉게 됐습니다. 남편은 난처해하며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눈알만 굴리더군요. 여보, 내가 다 말할게. 진짜 별거 아닌데 얘가 너무 흥분해서 온 거야. 당신은 조용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밤중에 잘 있는 가정집에 쳐들어와서는 소리부터 지르고 그래도 너는 예의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눈앞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예의 따질 일이 있어? 돌려 말 안 할게. 네 남편이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갔어. 친구라고 생각해서 민정이 너한테는 이 일 말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이 자식이 돈 빌려가놓고 갚을 생각을 안 하잖아. 내 연락은 다 씹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여동창에게 돈을 빌려왔었으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원금이나 이자도 안 갚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그 돈들이 어디에 필요했으며 왜 하필 여동창에게 돈을 빌려서 이 문제를 만든 건지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냉정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당신 정말이야? 그게 당시에는 돈이 급해서 그래도 차차 갚을 생각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고 싶었지만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침착하게 여동창을 달랬습니다. 진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 갚을게.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남편이 빌린 돈 절대 떼먹지 않을 테니까 나 믿고 한 번만 봐줘. 당장은 우리도 1,000만 원을 구하는 건 어려워서 내가 알바를 하던 부업을 더 늘려서라도 조금씩 갚아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자식 뭘 보고 그 큰 돈을 빌려줬는지. 민정이 너 믿고 진짜 기다린다. 이자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원금만이라도 갚아. 당연하지. 진짜 고마워. 그렇게 여동창을 달래고 남편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억울하고 분하고 감쪽같이 속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갚으려고 했는데 진이가 너무 재촉했다며 깡패인 줄 알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남편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놓고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물었죠. 당연하지. 내가 진짜 갚으려고 했다니까. 아니 그런데 진이 성격이 장난 아니다. 아니 친구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말 한 번 잘했네. 친구끼리 정말 1억이야? 당신 돈 빌린 것만 아니면 나랑 진이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는데 이제 내가 진이 얼굴을 어떻게 봐? 진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돈을 빌려? 더 이상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 후로 부업을 늘리고 알바를 하면서 다달이 진이에게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남편 덕분에 저축은커녕 결혼 10년 차에 아무것도 남지 않더군요. 남편이 진 빚은 제가 다 갚긴 갚았죠. 남편은 정말 1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몸은 망가졌으며 친구도 잃고 남편에 대한 원망만 늘어났던 기억이 나네요. 여동창에게 돈을 다 갚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하루는 밥을 산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여동창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가 돈 때문에 서먹서먹해지더군요. 그 상황이 싫어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여동창을 대했죠. 그런데 여동창 입에서 황당한 말이 나와 식사고 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아, 너 창석이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20년 알고 지냈는데 알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놈이랑 이혼은 안 할 거야?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왜 초를 쳐?
이제 돈 문제도 없고 믿고 사는 거지 뭐. 창석이 바람 피고 있어. 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잖아. 너 혼자 당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해. 여동창의 말을 듣는 순간 온갖 감정이 다 밀려왔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죠. 태연하게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말을 하는 친구가 정말 내가 알던 그 친구가 맞는 건지 의아해했네요. 너 혹시 피해의식 그런 거 있어? 창석이랑 잘 사니까 이간질 시키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민정아, 정신 차려. 창석이 나랑도 바람 폈던 놈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여자랑 시내 돌아다니는 거 보고 불쌍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창수가 주말마다 쉬는 줄 알지? 웃기네. 걔 평일에도 며칠씩 일 없으면 쉬면서 나 만나고 그랬어. 순간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차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죠. 바람만 폈으면 모를까 그 상대가 여동창이었다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면서 여동창은 저에게 더 황당한 말을 하더니 자리를 일어나 나가버리더군요. 친구라서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어차피 그놈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말하는 건데 내가 너무하다 싶겠지. 애초에 너한테 말했어야 하는데 창석이가 그러더라. 우리 둘이 만났다고 하면 네가 돈 안 갚아줄 거라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원금 갚은 걸로 나는 됐고 너는 빨리 창석이랑 이혼해. 텅 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순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저를 덮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몇 발짝 걷지도 못하고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공황장애를 얻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눈을 떠보니 친정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동안 그렇게도 눈물이 안 나더니 친정엄마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에게는 아파서 그런다고 둘러댔으며 차마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친정엄마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남편을 대했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버텨야만 했으며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을 생각해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평일은 슬픈 내색 없이 보내야 했고 주말에 남편과 있을 때는 눈치 없는 마누라처럼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남편이 외도를 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워서 미칠 것 같았지만 오직 아들만 봤네요. 주말만 잘 버티면 아들에게는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주말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평일은 화병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한 번은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 아들 핑계를 대며 트레일러를 구경하고 싶다고 하며 주말에 주차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차가 크기 때문에 차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공간이 있었네요. 그곳을 아들은 무척 좋아했었죠. 항상 친구들한테 아빠 차가 세상에서 제일 크다며 자랑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차에 태우며 구경을 시켜주는 척하며 여기저기 차 안에서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았죠. 역시나 남편의 보금자리인 차 안에는 많은 증거물들이 나오더군요. 모텔 영수증이며 여기저기 돈을 보낸 명세서 등 아주 다양했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티커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었죠. 남편과 상간녀가 입을 맞추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몇 달은 증거만 모으느라 혈안이 되었으며 남편 핸드폰 사진첩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진도 발견했었죠. 어떻게 이런 남자를 믿고 10여 년을 함께 살아왔는지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다 모으자 많은 고민이 들긴 하더군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당장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이 눈에 밟히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말만 되면 아빠를 기다리는 아들이 너무나 불쌍했었죠. 그렇게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순간 아들을 친정에 맡긴 후 퇴근해서 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짐작했다며 절 보더니 콧방귀를 끼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뭘 잘했다고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는지 화가 나더군요. 아들 때문이라도 이혼 이야기 안 꺼낼 줄 알았는데 정말 나랑 이혼하게? 못할 건 또 뭐야?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님 20여 년 동안 쓰레기인 걸 숨기고 살아서 내가 몰랐나? 아들은 내가 키워. 잘 됐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 돼. 그런데 아들은 포기 못해. 아빠랑 살아야지. 미쳤어? 아들을 상간녀랑 같이 살게 하겠다고? 내가 그 꼴을 보고만 있을 줄 알아? 남편은 이혼하려면 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당당하게 나왔지만 아들의 양육권만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양육 문제로 인해 이혼 절차가 꽤 길어지더군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그동안 모은 증거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양육권 소송을 하는 동안 남편과 저는 별거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처럼 하늘이 저를 돕는 사건이 하나 생겼죠. 그 일로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으며 양육권마저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알고 지내던 언니가 돌잔치와 피로연 등을 하는 뷔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은 언제나 일손이 딸리는 바람에 간혹 일당을 받고 뷔페에서 설거지 알바를 해준 적이 있었죠. 그날도 언니의 다급한 전화에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뷔페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었네요. 보통은 주방에서 홀까지 나올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돌잔치가 6팀이나 있어서 무척 바빴죠. 젊은 알바생들도 바쁘게 움직이긴 했지만 손님들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 테이블 회전율이 늦는 바람에 음식이며 그릇이 부족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홀로 나가 빈 테이블을 치우며 주변을 보는데 어디서 본 듯한 여자가 돌잔치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 낯이 익은데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한 마음이요. 그때가 딱 그랬습니다. 속으로 저 여자를 어디서 봤더라? 이런 생각을 하며 접시들을 치우는데 순간 정말 번개처럼 번뜩 떠오르더군요. 돌잔치를 하고 있던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였네요. 이혼 소송 때문에 수없이 봐왔던 남편과 그 여자가 외도한 사진들.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제 앞에서 웃고 있었죠. 순간 이러다 또 공황장애가 올까 싶어 서둘러 탕비실로 가서 약을 먹고 숨을 돌렸습니다. 손발이 미친 듯이 떨리더군요. 도대체 남편은 상간녀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네요. 너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 거라며 준비는 잘 돼가? 그게 궁금해서 몇 달 만에 전화한 거야? 그 여자도 너랑 살긴 하겠대? 남들한테 돈 빌려서 그 여자한테 갖다 주니까 좋다고 살겠다는 거짓말을 믿어? 지금 내 걱정해주는 거야? 그 사람 이름으로 이미 집도 계약했고 앞으로 내 인생은 꽃길만 갈 거야. 우리 아들이랑. 그러니까 양육권 포기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면 끊어.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남자는 안 되겠다는 확신만 들었네요. 순간 저에게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으며 사무실로 향했죠. 핸드폰에 있었던 남편과 상간녀가 뒹굴고 있는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간녀 얼굴이 제일 잘 나온 걸로 출력을 했죠. 그리고 상간녀가 해맑게 웃으며 돌잔치를 하는 룸으로 갔습니다.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찾으며 뒤쪽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죠. 어떻게 돌된 아들과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유부남과 바람이 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군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에게 갖다 바친 돈이 5천만 원 정도였더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남편의 꼴을 상상해 봤었습니다. 이미 상상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남편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죠. 반면 상간녀의 웃는 얼굴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남의 가정은 파탄시켜 놓고 자기는 가족을 지키고 돈까지 가져간 상간녀에게 분노가 치밀었네요. 그때 음식을 가지러 뒤쪽으로 걸어 나오는 상간녀의 시모가 보였습니다. 상간녀의 시모가 제 쪽으로 오자 시모를 불러 세웠죠. 고객님, 사진 한 장 흘리셨어요? 사진이요? 제가 아닐 텐데. 우리 손자 사진이 떨어졌나? 저 보세요. 고객님 사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기 며느리분 되시죠? 이 사진 보니까 며느리분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제 손에 들려있던 사진을 낚아챈 시모는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자 얼음이 된 사람처럼 몸이 굳더니 표정이 창백해지더군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부러 시모에게 사진을 주려 했던 계획이 원하는 방법대로 먹혀 들어간 듯 했죠. 그렇게 그 자리를 나오려는데 시모가 절 따라 나오더니 제 손을 잡더군요.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분명 우리 며느리인데 왜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는 거죠? 보면 모르세요? 그쪽 며느리님께서 한 가정을 파탄낸 사진이잖아요. 시모는 감을 잡았는지 저를 데리고 1층 커피숍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언니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상간녀의 시모와 대면을 한 순간이었죠. 시모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달라며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시모에게 털어놨습니다. 제 가정은 깨지고 저한테는 병밖에 남은 게 없어요. 듣고도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짓을... 여기 술 있나요? 뜬금없이 술을 찾는 시모에게 식당으로 올라가면 있다고 말해줬죠. 상간녀의 시모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돌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돌잔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더군요. 그 순간 핸드폰을 들어 올려 남편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행사를 이끌고 있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들며 며느리에게 거침없이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손주와 자신의 아들에게 뒤로 빠지라면서 며느리에게 돌잔치 케이크를 얼굴에 던지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틈에 시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아주 감쪽같이 속여왔더구나. 세상에.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나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와서는. 아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손님들도 계시는데.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놀라신 거 안 보여요? 놀란 걸로 치면 나만 할까? 사돈! 아니지, 이봐요. 당신들 딸 관리 똑바로 해. 어디서 바람을 펴놓고 감히 내 아들 옆에 붙어있을 생각을 해? 모두들 시모의 바람이라는 말에 놀라며 웅성거리더군요. 이 모든 걸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었네요. 돌잔치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시모는 사돈에게 제가 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용서 못할 거라는 말을 하며 분노를 내비쳤습니다. 사진 한 장은 한순간에 돌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거쳐 상간녀의 남편에게까지 돌아갔죠. 그 순간 상간녀는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더군요. 그게 용서가 될 일일지 싶었네요. 그 후 경찰이 오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었죠. 남편은 오매불망 상간녀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상간녀는 영원히 남편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 있다고 시모가 알려주더군요. 모든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된 후 며칠 있다 상간녀의 시모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간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징역을 살고 있을 거라며 다 제 덕분이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이 모든 사실을 당연히 저만 알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줬죠. 교도소? 그럼 내 5천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제 다시는 너한테 연락할 일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선물 하나 보낼게. 더 이상 빚지면서 살지 말고 철 좀 들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상간녀 돌잔치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정말 멋지게 편집을 해서 보내줬죠. 평생 그 영상을 잊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 후 번호를 바꾸고 아들과 거주지를 옮기며 새 삶을 살고 있네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시는 남편과 얽혀있던 그 동네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친정 부모님 역시 제가 사는 주변으로 이사와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이지만 저와 같은 일을 여러분이 당하시거나 근처에도 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앞으로 아들과 새롭게 살 인생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